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이 올해 들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감세 정책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나라 살림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감세 기조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야당은 민생 예산부터 허리띠 졸라매는 것 아니냐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정부 가계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대로 괜찮은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빌렸다가 갚았다가 하면서 지금 현재로 잔액은 0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시로 빌려다 쓰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우려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동안 뭐 발표되진 않았지만 종종 있던 일인데 액수가 이번에 좀 컸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0조 원대였는데 이번에 100조 원대로 늘어나면서 세간의 이제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 배경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세입 결손이 상반기에부터 시작되면서 정부가 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현금들을 마련해서 그때그때 투입하는 이 계획의 차질이 빚어졌고 그래서 재원 아주 기술적인 요인으로 운영 자금을 적시에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한 거고요. 이게 일시 차입이니까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낳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액수가 커서 앞으로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 운용을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해서 해야 되겠는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한은에 돈을 빌리는 건 이제 일반인들도 대출 이자를 내듯이 일종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야 어떻습니까? 됩니다. 그 통화증권 수익률에 예. 약간의 그 뭐 수수료 정도를 더한 0.01%포인트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한 1,500억 벌써 됐다고 1,500억 원. 1,500억 원 맞나요? 1,000억이 넘어서 1,100, 그래요? 1,500억 원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예. 보았을 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규모를 100조 원이 넘었다는 부분을 우려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누적 규모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빌렸다가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하는 거니까 누적 규모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재부는 사실 이미 이게 갚았다, 큰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마통,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되거든요. 일시차입금은. 그러니까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곧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수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해야 될 시점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빌렸다 갚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시점 조절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올해 안에 다 갚지 못할 것 같다. 다 갚지 못한다면은 이제 또 다시 빌려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또 국가부채로 이어진다라면은 그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상환 능력이 얼마나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사회자님에게 1,000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일주일 뒤에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한테 빌려줄지 말지 여부는 일주일 뒤에 제가 큰 돈이 생긴다면 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뒤에 제가 큰 돈이 생길 일이 없는데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어렵죠. 빌려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연 하반기에 정부가 충분히 큰 세입이 생길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게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돈을 찍어서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려가 근거 없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 정부가 예산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한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데 부채를 발행을 못하니까 이제 한은에서 빌려 쓴 거다.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한은 차입금을 해결했다. 만약 이렇다면은 지금 지적이 맞습니다. 시중에 그만큼 정부 지출 형태로 유동성이 풀리는 거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계획했던 예산을 지출을 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일부는 국세 수입을 충당하고 일부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다 다달이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더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재 기재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차입금으로 임시 변통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 세입 결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못한 채 모든 약속했던 계획했던 지출 다 해야 한다면 갭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만약 하는 돈으로 해결한다면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현재 다 잔액이 0인 걸 봤을 땐 기술적으로 빌린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유동성을 시중에 더 추가 공급하는 이런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다 갚는다라면은 뭐 시중에 더 유동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가 수입이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니,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이게 행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분명히 작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미 땅땅땅 한 거거든요. 이 지출에 10억을 쓰고 저 지출에 50억을 쓰자라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심의를 마친 건데 정부가 세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10억 쓸 거를 8억 쓰고 마음대로 20억 쓸 거를 10억 쓰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근대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세수입이 줄어서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감액 추경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원래 심의한 것보다 좀 덜 쓰겠다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정부가 현재 마음대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우려되는 특히 그 예상 어떤 예측 가능성,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꽤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은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기재부는 이 채권 발행은 왜 좀 안 하려는 그런 기조인 걸까요? 보통은 큰 금액이었다면 채권을 추가 발행을 해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미 작년 예산에서 기재부가 계획했던 국채 발행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관리 대상 수지 적자, 이런 적자 보존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 대상 수지 적자는 작년에 50조 원대로 57조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에 걸맞게 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액이 정해져 있는데 결손이 이제 생기니까 세입에서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 현재 정부는 지출을 좀 줄여가는 입장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출을 유지하려면 채권을 추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자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연 3년 동안 연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해에 들어와서 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건전재정 기조 전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입 결손을 맞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시험대에 온 거죠.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또 100조 원대로 갈 건가? 근데 이제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국채 발행은 추가 발행하지 않고 즉 적자는 50조 원대로 묶어두고 다른 노력을 하겠다. 현재 그 노력을 공표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출 부분에 먼저 어떤 감축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일 것이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은 혹시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번 정부는 뭐 국채, 뭐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국채 추가 발행, 국채는 작년에 이미 국회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채 최대 발행 한도액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위해서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이 100조 원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얼마 전에 그 국가 그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등급은 유지했습니다만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좀 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가까운 시일에 벌어질 수 있느냐 물으시면 그 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미국이 문제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버넌스 문제였습니다. 좀 잘 협상을 해서 한도를 늘릴 때 늘려야 되는데 그걸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미국이 이런 재정 관리에 있어서 서점을 보였다. 가버넌스에 이제 욕을 먹었고요.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 적자 관리가 현재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도 계속해서 지출을 확대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게 결국 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에 여전히 이것도 문제다. 이 두 가지인데 전자의 경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여야 대치가 뭐 상당한 편이었고 특히 예산을 두고 많은 이견이 노출되는 국가는 맞습니다만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예산은 제때 통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가 안 되고 준예산 체제로 계속해서 간다든가 이런 게 누적이 되면 똑같은 입장에 놓일 겁니다. 또는 정부가 제시한 부채 발행을 국회에서 심의를 거부한다, 통과를 안 해준다. 그럼 똑같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한 번도 정부가 발행한 채권 발행액을 국회가 거부한 적은 없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하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대한 국회를 둬서 그런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적자 관리는 어떤가 하는데 지금 건전재정 기조 얘기하고 세입 결손이 있어도 적자를 키우지 않겠다는 정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된다면 문제될 건 없는데 다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고령화가 이제 막 본격화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곧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부채의 증가는 예.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국가 신용 등급 관리의 어떤 노력은 필요해지죠. 우리도 머지않아 이제 이런 부채 관리에 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예, 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아, 그래요? 예, 국가 채무의 비율과 가계 부채 문제를 또 피치가 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 교수님 의견으로는 신용 등급에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예.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하락시킨 것은 미국이 부채가 많아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구조가 엉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 구조가 엉망이라는 것이 이 부채 이 상한 할 때마다 항상 그 미국의 두 당이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예. 이 통과될까 안 될까 항상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이 피치가 싫어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제는 어떤 시장의 예측 가능성 문제를 저는 가장 저해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가정 살림과 달라서 이미 작년 여야 합의를 통해서 639조를 지출하는 것이 이미 다 계획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639조를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입이 줄어서 좀 줄여야 된다. 639조가 아니라 620조만 지출하자라고 정부가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감액 추경안을 국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상황은 뭐냐면은 정부는 639조의 계획안을 수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알아서 어디선가 줄일 것 같은 느낌만 그 분위기만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도대체 국회는 여기에 10억을 쓰라고 했는데 10억을 쓸 건지 9억을 쓸 건지 8억을 쓸 건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국회 한시라도 빨리 이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세입 감액을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세입 감액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국채를 추가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오히려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미국처럼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 바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두 분의 분석을 좀 쭉 들어봤을 때 일단 당장의 지금 정부의 재정 상태는 크게 위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들어올 세수가 적어진다는 부분. 이게 이제 앞으로의 재정 전망에 있어서 우려를 키우는 부분 같거든요. 세수 부족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인 건가요? 매우 안 좋습니다. 1월부터 결손이 시작이 됐고요. 정부가 예측치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걸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입 결손. 그 규모가 지금 꽤 됩니다. 한 40조 원대 결손이 지금 현재 난 상태고요. 불과 6개월인데요. 예, 예. 지금 전년 대비 세수의 감소율은 거의 두 자리 숫자입니다. 18%, 뭐 20%가 예. 육박을 하는데
전체 세수가 우리가 지금 한 400조를 잡는다면 만약에 이 감소율이 계속 진행된다면 뭐 상상하기 싫은 예. 매우 많은 세수 감소, 세수 부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50조 원 내외 최소 연말 갔을 때 세수 부족이 생길 것 같다. 50조 원이면은 예산의 한 12%, 1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죠. 연말 되면 세수 부족분이 한 50조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수 부족 상황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 비슷합니다. 뭐 연말에 한 지금 현재 계획 예상보다 한 45조 가까이 부족하고요. 연말에 한 50조 원 내외 정도 부족할 거라고 예측되고요. 이것은 꽤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예. 왜냐하면 법적 의무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출 중에서 절반 이상은 사실상 법적 의무 지출이고 재량 지출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세수가 부족하면은 결과적으로 재량 지출에 해당되는 것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이 문제가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왜 이런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첫 번째는 경기적 원인이 물론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원인은 큰 폭의 감세가 이번에 이런 세수 결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적인 측면을 일단 배경으로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지금 세수가 일단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경기와 무관한데요.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일 난 거냐? 우리나라 세수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전년 대비 늘어난 세수를 합해보면 110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수가 늘어난 거예요. 비정상적인 증가세입니다. 근데 이런 세수 증가가 인플레와 관련이 있고 유동성 공급과 확대 공급과 관련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정도 비중, GDP 대비 비중의 세수가 다른 나라에서도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그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면서 인플레가 뛰고 인플레는 세수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요소거든요. 세금 부담 명목 가치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작년에 추정을 할 때 올해도 또 세수 파티에 준하는 좋은 상황이 전개될 걸로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엄청 이익을 벌었고 우리나라 증권이 호황을 해서 거래세가 들어왔고 주택시장이 좋아가지고 양도소득이 엄청 거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상의 가정은 그 자체로서 좀 우리가 반성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세수 증가를 0%로 놨지만 이미 높은 증가세를 인정을 하고 0%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 기반 확대는 그대로 전제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수는 전년 대비 줄어드는 거지만 설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가 준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나라 세수가 정상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일종의 세수의 버블이 꺼지고 정상적인 트렌드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수가 막 늘어나고 부채도 더 찍어도 좋다는 어떤 이런 상황이 마련되자 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수가 정상화되는 속도에 맞춰서 지출이 정상화된다면 재정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고 이번이 오히려 큰 저희들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적인 문제, 판단의 문제 다 들어가 있고요. 세수 측에 관련해서 지금 감세 얘기를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줬습니다. 종부세 같으면 아무래도 줄었고, 그죠? 탄력세율 같은 거 감세해 준 것도 좀 세수에 영향을 줬죠.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다 감세적인 조치죠. 하지만 보통 얘기하는 이제 법인세 감세 같은 것들은 이제 내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3%포인트 인하가 또 1%포인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본격적인 감세 효과는 이 올해 세수 감소하고는 적어도 관계가 없다. 그건 내년에는 모르겠다. 부동산 감면 같은 건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세수 감소 규모가 엄청난 걸 보면 이게 감세 때문에 벌어진 일은 전혀 아닌 것이다. 아주 부정은 못하지만 그게 주 요인으로 보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렇게 지원을 더 해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돈 나갈 일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재정을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가정살림에 비유해서 이 국가재정을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살림은 뭐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늘면은 지출 좀 늘릴 수 있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이 가정살림 원칙인데요. 근데 그에 반면에 국가재정의 원칙은 내수가 안 좋으면은 세수입이 줄죠. 세수입이 안 좋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안 돼요.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경기가 과열이 돼서 세수입이 늘었을 때는 정부는 가정과는 정반대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경기의 그런 역행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이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원칙이긴 한데 예. 국가재정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그러게요. 재정 건전성을 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이 모순되는 관계에 빠졌는데요. 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도 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세수입이 줄기 때문인 거고 예, 예. 세수입이 줄게 된 원인은 뭐 경기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감세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게 중간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연합이 있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에 중간 연합 같은 경우는 법인세 감세와 반도체 세액 공제도 올해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은 올해 하반기 세수 전망도 예, 예.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동산 경기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좀 늘어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긴 해도 그것이 예. 뭐 조금 제한적인 그래요? 데 그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그 세수에 있어서 좀 그 연말로 갈수록 좀 혹시 조정의 여지가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까요? 지출 부분, 변화라든지. 예, 세수의 증감과 관련해서 예, 예. 지금 상저하고 그 기재부의 희망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를 그래도 기대했는데 오늘 수출 자료 나왔잖아요. 수출입. 여전히 7월 수출입도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큽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은 감소율인데 걱정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경기의 전환이 현재 매우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한 문제의 진단이 사실은 단순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가 현재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요인들. 예.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수입이 줄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은 수출할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고 다른 신흥국도 수출을 못하니까 우리가 중간재도 또 못 팔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심한 부분이 현재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쓸 정도로 어제도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지금 게다가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중국이 한마디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기름 유가가 어저께 곤두박질 쳐서 떨어질 정도였는데 이런 우리를 둘러싼 대적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 희망대로 현재 풀리지 어려운 상황이라 세수의 회복의 어떤 반전을 기대하기는 틀린 그래요? 것 같다가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예, 다만 국내 경기가 이제 아직 그 고용 부분이 현재 버티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세가 견조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조금 늘어나는 움직임이고요. 서비스업이 그래도 조금 상반기엔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관련 세수도 하반기에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이제 법인세 중간 연합은 올 상반기 실적 기초한 건데 올 상반기 법인들 실적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대비 매우 많이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법인세 추가 감소분을 충당할 만한 예, 예. 세수의 대안적인 어떤 흐름은 현재 보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다. 세수만이 걱정이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 자체가 현재 조금 막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라면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경기 둔화 상황에서
뭐 주택시장 얘기하셨지만 주택시장은 현재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조금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 같지만 아주 일부 지역이고 이게 이제 더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오르는 듯한 느낌. 주가나 이제 자산시장에서 곧잘 나타나는 변화고요. 이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될 어떤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처럼 거시경제를 그대로 쫓아가는 게 없거든요. 거시경제가 지금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연말 안에 살아날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660조 정도 예산 편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내외 상황을 좀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규모 나라 살림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죠. 예. 더 늘리자니 재정 건전성이 안 되고 그렇다고 줄이자니 나라 살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 그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내년도 R&D 투자를 한 25% 이상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R&D 투자도 25% 이상 줄이면은 굉장히 좀 구조적인 이 문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들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세수가 줄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빠졌는데, 근데 저는 세수가 줄었다라는 그 원인을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아무리 감소한다 하더라도 뭐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좋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를 감세를 할 때 법인세율을 내려도 우리가 법인세율을 내리면 투자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재부 부총리는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내리면 5년간 세수가 준다고 기재부와 기재부 부총리가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가 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그 기재부의 세수 예측 실패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수가 일시적으로 호황이었고 이게 다시 곧 정상화, 원래의 트렌드로 다시 복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인식을 한 점은 좀 아쉽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서로 공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있는데. 세수 예측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뭐 변수가 사실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의 베이스에다가 놓고 몇 프로를 곱해서 올해 세수를 이제 예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증가율을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요. 근데 증가율에는 경기의 예측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부가 거의 0% 났기 때문에 경기가 내년에 안 좋을 거다는 건 어느 정도 보고 증가율은 0%로 났어요. 그러나 베이스가 되는 이 기반을 너무 크게, 즉 작년 세수를 베이스로 올해 세수를 추정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일시적으로 너무 커진 세입 기반을 그대로 이걸 갖고 추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0조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 50조, 60조는 빼놓고 거기에다가 증가율을 곱하면 모르겠는데 그 110조 늘어난 걸 그대로 안고서 거기다가 0% 증가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를 아주 반영 못한 건 아니나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으로 했을지 모르나 110조가 늘어난 세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 안에서 추정한 건 좀 문제였다 이런 것이고요. 세수 추계는 뭐 나아질 것이고요. 다 항상 뭐 오차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다시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관리에 여러 비상한 어떤 지금 조치들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지출이 지난 3, 4년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매우 많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거나 이런 비상사태가 끝나면 3년 동안 몸집을 이제 불려놨는데 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재량 지출 20조.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세수가 이렇게 오히려 줄면서 예상보다 준 겁니다. 정상화되면서 이게 세수 대비 우리가 지금 너무 부푼 몸이 지금 지출 행택 규모가 외형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 지출은 다 필요가 있고 다 쓰일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별로 효과가 없거나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지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힘들지만 우리가 이걸 긴축을 통해서 한번 다이어트를 한다면 예.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좋은 오히려 우리에겐 단계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 부족한 세수분을 그 민생 예산 뽑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이제 충당할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정부가 그럴까요? 국민이 화날 일을 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 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네네, 했어요. 그건 예, 뭐 어떻게 얼마든지 보십니까? 국회는 예. 세법을 발의할 권한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좋은 세법 개정이 나온다면 굳이 뭐 정견 차이를 떠나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전혀 저는 오히려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민생 예산을 세수가 없으니까 민생 예산을 뽑아서 이런 부당한 일을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시적인 정부로 보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가 큰 그런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보다는 올해 꼭 투입되지 않아도 내년에 하거나 조금 유예를 해도 되는 것들 위주로 예. 할 거고요. 뭐 쓸데없는 회의비나 출장비 많이 이번에 아마 줄이지 않을까 싶고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도 더 줄일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각종 보조금들. 국가가 꼭 보조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보조금 형식이라는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동안 비판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R&D도 잘게 쪼개가지고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고 했거든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기초과학 위주로 대량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해서 효과를 보고 그게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중장기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지원성 R&D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R&D 비중 너무 높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뭐 일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재정 준칙의 법제화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라 빚의 상한선을 둔다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이 예. 재정 수지를 너무 적자 폭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자라는 건데요.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확대된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정 준칙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보면은 제 계산에 따르면은 이미 재정 준칙은 올해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 재정 준칙은 요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자인데 현재 이미 마이너스 4% 이상 이게 된 상황에서 올해 만들면은 그냥 만든 첫 해부터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정 준칙을 만들고 싶을 의지가 당연히 없겠죠. 어때요, 교수님? 아직 먼 얘기인가요? 준축의 네. 법제화는 이번 국회 회계에서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 끝난 이후에 새로운 국회에서 또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지금 법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국제적 표준을 따랐고 우리가 성장률만 뒷받침된다면 재정 적자 3% 이하일 때 부채 비율을 당분간은 60%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도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 준칙을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여당과 정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채 관리를 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한국이 과연 고령화로 인한 부채 증가의 폭발적인 증가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 30년짜리 한국 국채를 살려면 한국의 20, 30년 후까지의 재정 상황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은 생산 인구가 줄고 노인구가 거의 뭐 전 세계 1위로 지금 가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 비용이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등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게 증세를 한다 해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재정을 유지 가능한 상태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고요. 각 주요 신용사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답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건전적인 기조 전환도 있지만 준칙을 제정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의지를 보이겠다. 그리고 그런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복지 재정의 규모도 어느 정도 컨트롤해가는 이런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출이 줄고 부채를 마음대로 발행 못하면 국민을 위해 돈을 못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 적자 3%면 우리 재정 수입에 비하면 충분히 쓰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리고 더 쓰고 싶다면 우리가 증세 합의하면 됩니다. 세입을 충당해서 더 늘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오히려 나중에 재정 지출 압박을 합니다.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질서 있는 적극 재정이 바로 준칙이다. 적극 재정을 반대되는 게 아니고 예. 질서 있게 하자는 것뿐이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보시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또 예외 조건도 얼마든지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심의 눈으로 이게 뭐 보수주의자들이 국가 지출을 이렇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획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예.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혹시 짧게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예.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한다면은 뭐 바람직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재정 준칙은 그 현금 수입 지출만 커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산 기술자들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융자 지출 같은 것들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금 지출을 줄이고 현물 출자로 바꾼 게 있어요. 근데 현물 출자로 바꾸면은 재정 건전성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 현금만 따지는 그 재정 준칙을 보면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가 돼서, 이런 예산 기술자들이 실제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형식의 재정 준칙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